건강해지려고 먹은 각종 약과 보양식, 잘 모르고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단 1년 만에 30년이나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열심이신데 이상하게 점점 더 기력이 쇠하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74세 김철수 어르신도 딱 그런 분이셨습니다. 김철수 어르신께서는 은퇴 후 건강관리를 제1의 목표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조금만 머리가 아파도 신경과에 가시고 무릎이 시큰거리면 바로 정형외과로 달려가셨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내과에 가시고 소변이 불편하면 비뇨기과를 찾으셨죠. 각기 다른 병원 5군데를 다니시면서 받아온 약이 하루에 무려 15알이 넘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약들을 식탁 위에 쫙 펼쳐놓고 흐뭇해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 100세까지는 끄떡없을 거라고 자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약도 빠짐없이 드시는데 몸은 점점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자꾸만 정신이 멍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더니 어느 날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단순한 빈혈인 줄 알고 넘기셨지만 며칠 뒤에는 화장실을 가시다가 발이 꼬여서 크게 넘어지셨고 결국 엉덩이뼈에 금이 가는 사고까지 당하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오신 김철수 어르신을 검사해보니 놀랍게도 어르신의 신체 나이는 주민등록상 나이인 74세가 아니라 이미 90세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건강을 챙겼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의 노화는 가만히 있다가 서서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평생 동안 딱 3번 급격하게 늙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34세와 60세, 그리고 78세입니다. 이때 우리 몸속의 단백질 수치가 급변하면서 노화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 파도를 잘 타넘는 분들은 나이보다 젊은 저속노화의 삶을 살게 되지만 김철수 어르신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파도에 휩쓸리면 남들보다 2배, 3배 빨리 늙는 가속노화의 급류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르신의 문제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행했던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이 몸이라는 엔진에 찌꺼기를 끼게 만들고 불필요한 약이라는 짐을 트렁크에 가득 실어 엔진을 과부하에 걸리게 만든 겁니다. 어르신은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이니까 무조건 몸에 좋을 거라고 믿으셨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고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김철수 어르신이 어떻게 그 늙어버린 90세의 몸에서 다시 활기찬 70대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기적 같은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의학 용어는 다 빼고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만 골라왔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밥그릇 하나만 바꿔도, 그리고 무심코 삼키던 약 한 알만 줄여도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병상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 2다리로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만약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표현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만 피하셔도 가속노화라는 브레이크 고장난 트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이라는 엔진에 싸구려 불량 연료를 넣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트렁크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짐을 싣고 달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김철수 어르신의 몸을 74년 된 클래식 자동차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귀하고 소중한 차입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좋은 연료를 넣고 아껴 타야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입맛이 없으시다며 점심엔 국수나 빵으로 대충 때우시고 저녁엔 기운 차린다고 기름진 튀김이나 숯불구이를 즐겨 드셨습니다. 맛은 좋았을지 몰라도 엔진 입장에서는 최악의 불량 연료가 들어온 셈입니다. 이런 음식을 드시면 우리 몸속에서는 당 독소라는 아주 끈적끈적한 찌꺼기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설탕을 불에 태우면 끈적하게 눌어붙는 달고나 같은 게 혈관 속에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 독소는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피부에 달라붙어 주름을 만듭니다. 뇌세포에 달라붙으면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튀긴 음식은 삶은 음식보다 이 독소가 수십 배나 많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엔진은 이 끈적한 그을음 때문에 뻑뻑해져서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인, 가속노화의 주범인 당 독소입니다. 더 심각한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트렁크에 너무 많은 짐을 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바로 약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하루에 15알의 약을 드셨습니다. 자동차 트렁크에 쌀가마니를 15개나 싣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뒤가 무거우니 차가 뒤로 처지고 핸들을 꺾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다약제 복용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은 먹을수록 좋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통계는 정반대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5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입원할 위험이 18%, 사망할 위험이 25%나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10가지 이상의 약을 드실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겁니다. 피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약들이 몸속에서 서로 엉키고 싸우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뇌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멍해지는 겁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화장실을 가다가 다리가 꼬여 넘어진 것도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평형 감각 상실, 바로 낙상사고였던 겁니다. 뼈가 부러지면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 하고 근육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노쇠의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엔진은 지금 괜찮은 걸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호등 테스트입니다. 복잡할 것 없이 딱 4m만 걸어보시면 됩니다. 거실 끝에서 끝까지 보통 걸음으로 걸었을 때 4초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신호등을 건널 때 필요한 속도가 바로 1초에 1m입니다. 만약 4m를 걷는데 5초 이상 걸리신다면 지금 위험 신호가 켜진 겁니다. 엔진 출력이 떨어져서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건너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내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몸무게가 4.5kg 이상 빠졌다면 이건 역시 엔진 오일이 새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크게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내 몸을 망치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망가진 엔진도 제대로 정비만 하면 다시 쌩쌩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찌꺼기 낀 엔진을 새 것처럼 닦아내고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쾌한 해결책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의 걷는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혹시 주변에 약을 한 주먹씩 드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친구분의 낙상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생명의 동화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김철수 어르신이 멈춰버린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릴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은 다 치우고 당장 오늘부터 따라하실 수 있는 딱 3가지 정비법만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녹슨 중고차에서 명품 클래식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비법은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를 최고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황금 비율 혼합유 전략입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일반 휘발유가 있고 고급 휘발유가 있듯이 우리 몸에도 격이 다른 연료를 넣어줘야 합니다. 흰 쌀밥은 이제 잊으십시오. 제가 김철수 어르신께 처방해드린 밥의 비율은 아주 명확합니다. 렌틸콩 4, 귀리 2, 현미 2, 그리고 백미 2입니다. 이 비율을 꼭 기억하십시오. 렌틸콩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 밥의 40%를 렌틸콩으로 채우는 겁니다. 왜 하필 렌틸콩일까요? 렌틸콩과 귀리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립니다. 백미를 먹으면 혈당이 수직 상승해서 혈관을 공격하지만 이 황금 비율 밥은 혈당을 아주 완만하게 미끄럼틀 태우듯이 올립니다. 마치 급발진하지 않고 부드럽게 출발하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아침에 이 밥을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군것질 생각이 싹싹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고 당독소가 쌓일 틈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렌틸콩을 4만큼 넣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2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연료를 바꿨다면 엔진 관리법도 바꿔야 합니다. 조리법의 대전환입니다. 같은 닭고기라도 기름에 튀기면 독덩어리가 되지만 물에 삶으면 보약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튀기지 말고 굽지 말고 삶고 찌고 데치십시오. 여기에 아주 강력한 녹 방지제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레몬즙이나 식초입니다. 요리하실 때나 드실 때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당독소가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생선찜을 드실 때 레몬 한 조각을 뿌리는 것이 멋이 아니라 과학이었던 겁니다. 간장 대신 소금을 쓰시고 식초를 곁들이는 습관,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2번째 정비법은 운전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쌩쌩 달리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며 뛰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바로 힘, 즉 토크입니다.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운동의 비중을 완전히 뒤집으셔야 합니다. 전체 운동 시간의 60%를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에 쓰시고 유산소는 40%만 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한 발로 서기 연습을 꼭 추가하십시오. 양치질 하실 때 짝다리 짚지 마시고 번갈아 가며 한 발로 서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낙상을 예방하고 여러분의 엉덩이뼈를 지켜줍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몸무게 1kg당 1.2g은 드셔야 하니 매 끼니 손바닥만한 고기나 두부 생선을 꼭 챙겨 드십시오. 마지막 3번째 정비법은 가장 중요한 트렁크 비우기, 즉 약물 다이어트입니다. 이건 여러분 혼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인 정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병원 가실 때 집에 있는 모든 약봉지를 큰 쇼핑백에 다 담아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먹는 약 중에 겹치는 건 없나요? 혹시 뺄 수 있는 약은 없을까요? 하고 말입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이렇게 해서 약을 정리했습니다. 알고 보니 속 쓰리다고 드셨던 위장약이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고 있었고,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받은 진통제가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15알이던 약을 꼭 필요한 혈압약과 당뇨약을 포함해 딱 6알로 줄였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덜어내니 차가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약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약만 먹는 게 진짜 내 몸을 위한 효도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밥은 렌틸콩과 잡곡 위주로 바꾸고 튀기는 대신 삶아 드십시오. 운동은 걷기만 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약봉지를 들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어렵지 않으시죠?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게 변할 겁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다시 산책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건강 걱정 많으신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집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실천하려니 막막하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김철수 어르신이 3개월 동안 매일 지키셨던 실제 하루 일과표를 공개합니다. 이건 숙제가 아닙니다. 낡은 엔진을 부드럽게 만드는 하루의 정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보십시오. 김철수 어르신의 하루는 아침 6시 30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됩니다. 밤새 말라버린 엔진에 윤활유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7시에는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십니다. 절대 무리해서 뛰지 않습니다. 팔을 앞뒤로 흔들며 기분 좋게 걷습니다. 아침 8시 드디어 그 황금 비율 밥상이 등장합니다. 렌틸콩과 귀리, 현미, 백미를 섞은 밥 한 공기에 찐 계란 하나, 그리고 나물 반찬과 된장국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이 한 끼가 하루를 버티는 최고의 고급 연료가 됩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입이 심심하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 달달한 믹스커피나 떡을 드셨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견과류 한 줌이나 삶은 계란을 드십니다. 엔진에 그을음을 남기는 당분 대신 오래가는 에너지를 채우는 겁니다. 점심 12시에는 생선찜이나 수육을 드십니다. 식당에 가셔도 튀김보다는 백반이나 샤브샤브를 선택하십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짠 국물은 남기시는 센스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후 시간 출출할 때는 무가당 두유나 우유 한 잔으로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저녁 7시 30분 텔레비전 뉴스 보실 때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이때가 바로 홈 트레이닝 시간대입니다. 소파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스쿼트 10번 3세트, 싱크대 잡고 뒤꿈치 들기 20번, 그리고 양치질 하면서 한 발로 서기 1분. 다 합쳐도 15분이 안 걸리지만 이 시간대가 어르신의 다리 근육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충분한 수면으로 하루 동안 달린 엔진을 식혀줍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시려고 마음먹은 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2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콩이랑 잡곡을 갑자기 많이 먹으니까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돼요. 어떡하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평생 흰쌀밥만 먹던 엔진에 갑자기 고성능 연료가 들어오니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땐 억지로 참지 마시고 비율을 조절하세요. 처음 2주 동안은 렌틸콩을 조금만 넣으시고 점차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씹는 횟수입니다.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이 씹으셔야 합니다. 입안에서 죽이 될 때까지 오물오물 씹어서 넘기시면 소화도 잘 되고 침 속에 소화 효소가 나와서 영양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약 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먹던 혈압약이랑 당뇨약도 끊어야 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약물 다이어트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약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혈압약, 당뇨약은 엔진이 꺼지지 않게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건 꼭 드셔야 합니다. 제가 줄이라고 한 건 습관적으로 먹던 소화제, 중복된 진통제, 영양제처럼 굳이 없어도 되는 격가지 약들입니다. 어떤 약을 빼고 어떤 약을 남길지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끊는 건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이 과정을 통해 몸무게는 3kg이 줄었지만 근육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색이 맑아지고 걷는 뒷모습이 청년처럼 당당해지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탁에 콩밥 하나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보는 것부터 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10년 뒤 여러분을 웃게 만들 겁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서로의 다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실천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숫자 1이 모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드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몸도 김철수 어르신처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연료를 바꾸고 조리법을 바꾸십시오. 흰 쌀밥 대신 렌틸콩과 귀리 현미를 섞은 황금 비율 밥상으로 바꾸시고 튀기거나 굽는 대신 삶고 찌는 방식으로 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녹슬게 하는 당독소를 막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둘째, 운전 방법을 바꾸십시오. 숨차게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버티는 힘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의자 스쿼트와 한발 서기가 여러분을 낙상사고로부터 지켜줄 생명보험입니다. 셋째, 트렁크를 비우십시오. 약은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약을 덜어내십시오. 가벼워진 트렁크만큼 여러분의 컨디션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래된 자동차라고 해서 다 폐차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관리를 안 하면 녹슨 고물차가 되지만 정성껏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세월의 멋이 깃든 명품 클래식카가 됩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클래식카를 보면 어떻습니까? 최신 스포츠카보다 더 품격 있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김철수 어르신은 스스로를 고물차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멋진 클래식카가 되어 인생이라는 도로를 즐겁게 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신 음식 한 끼, 오늘 여러분이 움직인 한 걸음이 내일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100세까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내실 건가요? 아니면 2발로 여행 다니며 자식들과 웃으며 지내실 건가요? 그 정답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확실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명품 클래식카가 되어 완주하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바짝 마르고 손발끝이 찌릿찌릿하다면 여러분의 혈관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어르신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6세 최영감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최영감님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건강 체질이셨습니다. 소화력 하나는 타고났다고 자랑하시면서 아침마다 뜨끈한 밥에 물 말아서 젓갈이랑 드시고 입가심으로 달달한 믹스커피 2봉지를 타서 드시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영감님의 몸속, 특히 췌장과 혈관은 매일 아침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최영감님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고 검사 결과 당뇨 합병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단순히 믹스커피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겨울철 아침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당뇨인들에게 가장 잔인한 계절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의 수도관이라고 할 수 있는 혈관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잔뜩 웅크리며 수축합니다. 수도관은 좁아졌는데 활동량이 줄어들어 끈적해진 혈액이 그 좁은 관을 통과하려고 하니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의 통계 자료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겨울철 당뇨 환자의 평균 공복 혈당은 다른 계절에 비해 무려 20mg/dL 이상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수치가 조금 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 벽이 그만큼 더 강한 압박을 받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졌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바로 아침 공복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잠자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혈액 점도가 높아져 있는데 여기에 잘못된 아침 식사로 혈당 스파이크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뭘 먹어라, 뭘 하지 마라 이야기하지만 정작 왜 내 몸이 아침마다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는 모르고 계십니다. 췌장이 약하게 태어난 한국인은 서양인과 똑같이 관리해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20년 넘게 환자를 보며 터득한 저만의 특급 처방전을 공개하려 합니다. 양냄새 나는 병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차 한 잔이 어떻게 굳어버린 혈관을 녹여주는지, 삶은 달걀이 아니라 어떤 순서로 젓가락을 움직여야 췌장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아침 10분의 기적 같은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딱 3일만 따라해보세요. 찌릿하던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마다 멍하던 머리가 맑아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최영감 님도 이 방법으로 당화 혈색소를 정상 범위로 되돌리셨으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이 겨울철 아침마다 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지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몸에 좋다니까 혹은 당 떨어진다는 핑계로 무심코 하시는 행동들이 있으신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행동, 겨울철 아침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계속하시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꿀물이나 믹스커피 드시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아침에 따뜻한 꿀물 한 잔이 보약이라던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걱정되는 우리 나이대에는 독약입니다. 밤새 텅 비어있던 위장에 액체로 된 단순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마른 장작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흡수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췌장이 감당을 못하고 혈당이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은 췌장을 강제로 쥐어짜는 고문과 다를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입맛 없다고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 먹으면 혈당 안 오르겠지? 천만에요.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 녀석이 간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비상이다. 당장 창고에 있는 당을 풀어라. 그래서 아침을 굶었는데 오히려 점심때 혈당을 재보면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찬바람 쐬며 빈속에 운동 나가는 겁니다. 겨울 아침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주범입니다. 빈속에 나가서 찬바람 맞으며 운동하면 혈압은 오르고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지방을 더 축적하려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아침만 되면 이렇게 혈당 조절이 힘든 걸까요? 단순히 뭘 먹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자동 보일러가 켜지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 이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우리 몸은 아침에 깰 준비를 합니다. 자는 동안 떨어진 체온을 올리고 잠을 깨우기 위해 뇌가 명령을 내리죠. 자, 이제 보일러 틀어라. 이때 아드레날린, 성장 호르몬 같은 각성 호르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이라는 온도 조절기가 잘 작동해서 보일러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조절해 줍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인 분들은 이 조절기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보일러는 계속 돌아가서 방이 절절 끓는데 불을 줄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쑥 올라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당뇨 환자는 밤사이에만 혈당이 평균 16mg/dL 저절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한국인에게는 억울하지만 인정해야 할 숙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냄비의 크기가 다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임수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서양인과 키랑 몸무게가 똑같아도 한국인의 췌장 크기는 서양인보다 12.3%나 작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은 무려 36.5%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서양인의 췌장이 곰국을 끓이는 커다란 가마솥이라면 우리 한국인의 췌장은 찌개를 끓이는 작은 뚝배기 냄비입니다. 가마솥에는 장작을 많이 넣고 부를 때도 웬만해선 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뚝배기에 가마솥과 똑같은 양의 밥과 설탕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다 넘쳐 흐르겠죠. 이게 바로 한국인이 뚱뚱하지 않아도 당뇨에 잘 걸리고 아침에 조금만 방심해도 혈당이 튀는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영감 님도 바로 이 뚝배기 이론을 모르셨던 겁니다. 타고난 냄비는 작은데 겨울이라 춥다고 활동은 안 하시고 아침마다 믹스커피라는 강력한 연료를 부어대니 췌장이 견디다 못해 파업을 선언한 것이죠. 게다가 겨울에는 추위를 이기려고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옵니다.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아셨죠? 내 췌장은 작고 소중한 뚝배기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내 몸은 보일러를 세게 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뚝배기를 식혀주고 넘치지 않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약 없이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침 식탁의 순서만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찔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주변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야, 우리 췌장이 뚝배기라서 그렇다더라 하고 말이죠. 함께 알면 건강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작고 소중한 뚝배기 췌장을 지키면서 아침 공복 혈당을 꽉 잡는 구체적인 해결책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숙제로 내드리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고 약 떠먹는 거 아닙니다. 딱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물부터 드십시오. 바로 미지근한 황기차 또는 바나바 잎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양치부터 개운하게 하시고 물을 끓여서 찬물과 섞어 미지근하게 만든 다음 200ml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왜 하필 이 2가지일까요? 먼저 황기차입니다. 황기는 한방에서 기운을 보충하는 대표적인 약재죠. 그런데 이게 당뇨인들에게는 콩팥 지킴이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해져서 콩팥의 미세혈관이 망가지기 쉬운데 황기가 소변 배출을 돕고 단백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당 잡는 진짜 선수, 즉 에이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 잎차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이 잎사귀 안에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성분을 혈관 속 교통경찰이라고 부릅니다. 혈액이라는 도로 위에 포도당이라는 자동차가 꽉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이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정리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기 세포 속 주차장으로 들어가세요 하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죠. 실제로 코로솔산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수송체를 활성화시켜서 식후 혈당을 최대 30%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식물성 인슐린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 잎차는 효과가 워낙 좋아서 이미 병원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너무 많이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연하게 우려서 하루 한 잔만 드셔보시고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2번째, 아침 식사하실 때 위장에 거름망을 설치하십시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식사 순서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밥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넣고 반찬 집어먹죠? 이거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무조건 채소부터 드십시오. 밥상에 앉으시면 밥그릇 뚜껑은 열지도 마시고 상추, 오이, 시금치 나물 같은 채소를 먼저 집어 드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장에 거름망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위장 바닥에 먼저 깔리면 마치 촘촘한 그물망처럼 작용합니다. 그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이 그물망에 걸려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채소 다음에는 단백질입니다. 삶은 달걀, 두부, 생선 같은 걸 드세요. 단백질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비만 치료 주사제 성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호르몬이 뇌에다가 어이 주인님 배부르다 그만 먹어라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햄버거를 먹는데 빵부터 먹은 사람보다 채소와 고기 패티를 먼저 먹고 빵을 나중에 먹은 사람의 혈당이 무려 37%나 낮았습니다. 음식 종류를 바꾼 게 아닙니다. 오직 순서만 바꿨는데 약 한 알 먹은 것만큼 혈당이 떨어진 겁니다. 3번째, 밥 숟가락 놓고 30분 뒤 근육에게 밥을 주십시오.
식사하시고 나서 아이고 배부르다 하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켜시죠. 그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설탕물로 절여집니다.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소화된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딱 10분만 걸으십시오. 거창하게 운동복 입고 나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시면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셔도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거대한 스펀지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때는 인슐린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근육이 알아서 내 밥 내놔라 하고 당분을 훔쳐가기 때문에 췌장이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최영감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아니 교수님, 밥부터 먹으나 반찬부터 먹으나 뱃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요? 하셨죠. 하지만 딱 일주일만 속는 셈 치고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차 한 잔. 밥 먹을 땐 나물부터 우적우적 씹어 드시고 뉴스 보면서 거실을 뱅글뱅글 도셨대요. 일주일 뒤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선생님, 아침 먹고 나면 항상 졸음이 쏟아져서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정신이 말똥말똥합니다. 식곤증이 사라졌다는 건 혈당 스파이크가 잡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죠? 비싼 영양제 사 먹을 돈으로 시장 가서 싱싱한 채소 사시고 바나바 잎차 티백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내일 아침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분들에게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특히 나는 밥심으로 산다면서 밥부터 드시는 고집센 남편분, 아내분에게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방법은 다 아셨죠? 마시는 차, 먹는 순서, 걷기. 그런데 막상 내일 아침이 되면 어라? 물을 먼저 마시랬나? 밥을 먼저 먹으랬나? 하고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쏙 박히도록 딱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30, 30, 10 법칙입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복잡한 계산 필요 없습니다. 최영감님도 냉장고 문에 이 숫자를 크게 써붙여놓고 실천하셨습니다. 자, 시계를 한번 보세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셨다고 칩시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바로 30분 동안은 차 마시는 시간대입니다. 준비해둔 환기차나 바나바잎 차를 미지근하게 한 잔 드세요. 그리고 바로 밥 드시지 마세요. 차 성분이 우리 몸에 퍼져서 자, 이제 혈당 들어온다, 준비해라 하고 췌장을 깨울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 30분 동안 이불 개고 환기 좀 시키고 옷 갈아입으시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 7시에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였죠? 그렇죠. 채소, 단백질, 밥 순서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7시 반쯤 되겠죠? 여기서 두 번째 30분이 나옵니다. 밥 숟가락 놓고 바로 눕거나 주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장이 일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30분 동안은 설거지도 하시고 뉴스도 보시고 식탁 정리도 하세요. 그리고 8시가 되면 마지막 10분입니다. 이때가 혈당이 막 치솟으려고 시동을 거는 타이밍입니다. 이때 딱 10분만 투자해서 집안을 걸으시거나 가벼운 스쿼트를 하시면 올라가려던 혈당이 어이고 근육형님이 다 가져가네 하고 꼬리를 내립니다. 어떻습니까? 기상 후 30분 대기, 식후 30분 대기, 그리고 10분 걷기, 이 리듬만 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진료를 보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꼭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겨울철에 정말 위험하거나 혹은 잘못 알고 계신 것 3가지만 뽑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저는 부지런해서 새벽 5시에
뒷산 약수터 다녀오는데 이건 운동 안 됩니까? 어르신, 제발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새벽 등산, 지금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새벽 4시, 5시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갑자기 찬바람을 맞으면 우리 혈관이 앗 차가워 하면서 순식간에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혈압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약해져 있던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가 가장 많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시간대가 바로 겨울철 새벽입니다. 운동은 해가 중천에 떠서 날이 풀린 낮 시간대에 하시거나 차라리 집안에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식후에 배 먹어도 되죠? 안 됩니다. 식사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드시는 건 최악의 습관입니다. 밥 먹어서 이미 혈당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과일의 당분까지 들어가면 혈당이 넘치다 못해 끈적끈적한 꿀처럼 변합니다. 게다가 밥이랑 과일이 뱃속에서 섞이면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고 소화도 안 됩니다. 과일이 너무 드시고 싶으시면 식사하기 30분 전에 드시거나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세요. 그리고 갈아서 주스로 드시지 마시고 껍질째 꼭꼭 씹어 드셔야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귤은 하루 2개, 사과는 반쪽, 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겨울만 되면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피가 나는데 대수롭지 않죠? 절대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발은 얼굴보다 더 소중하게 모셔야 할 곳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말초신경이 둔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에 상처가 나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발뒤꿈치가 갈라져서 틈이 생기면 거기로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심하면 당뇨발 족부 궤양으로 이어져서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씻고 나오시면 얼굴에 로션 바르기 전에 발부터 챙기세요. 보습크림 듬뿍 바르시고 수면 양말 신어서 발을 항상 촉촉하고 따뜻하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30, 30, 10법칙 그리고 이 3가지 주의사항 듣기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숫자 1이 여러분의 건강을 1순위로 챙기겠다는 다짐이자 저와의 약속입니다. 다른 분들이 1이라고 남기신 걸 보면서 아,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서로 힘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최영감 님도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지금은 눈 감고도 하십니다. 습관이 되는 데는 딱 3주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딱 3줄로 요약해드리고 달라진 최영감님의 근황을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린 긴 이야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밥상으로 가지 마시고 환기차나 바나바 잎차 한 잔으로 뚝배기 냄비 같은 우리 췌장을 먼저 깨워주십시오. 둘째, 밥 먹을 땐 무조건 채소부터 씹어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맨 마지막에 밥을 드셔서 위장에 거름망을 치셔야 합니다. 셋째, 숟가락 놓고 30분 뒤에는 딱 10분만 걸어서 허벅지 근육이 혈당을 빨아먹게 만드십시오. 이 3가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 결과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당뇨는 약만 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내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최영감님은 올해 76입니다. 76살 어르신도 해내셨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내일 아침이 여러분의 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믹스 커피를 찾으실 건가요? 아니면 내 몸을 살리는 차 한 잔을 드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실천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에도 두 발로 꼿꼿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건강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을 여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짜배기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얼굴을 씻으시나요? 안 됩니다. 그 행동은 얼굴에 양잿물을 붓고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6세 김옥자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깔끔하기로 소문난 분이십니다. 평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대중목욕탕에 다니셨다고 해요. 뜨끈한 탕에 몸을 불리고 거친 이태리 타올로 온몸의 때를 벅벅 밀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얼굴도 예외는 아니었죠. 비누 거품을 잔뜩 내서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헹굴 때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어야 비로소 세수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오신 옥자 여사님 얼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가 마치 잘 익은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와 입가는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서 하얀 각질이 덕지덕지 일어나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누구보다 깨끗하게 씻고 사는데 왜 피부가 이 모양인가요? 밤에는 너무 따갑고 가려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자겠어요. 제가 검사를 해보니 여사님의 피부는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져서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노인성 피부 건조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방치하면 단순한 가려움증을 넘어서 세균이 감염되고 만성적인 피부염으로 악화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문제는 옥자 여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70대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이 바로 이런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가렵고 각질이 일어나면 내가 덜 씻어서 그런가 하고 더 열심히 씻으십니다. 더 뜨거운 물로 지지고 더 강력한 비누로 닦아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열심히 씻을수록 여러분의 피부 보호막은 파괴되고 세균이 침투하는 고속도로가 활짝 열리는 셈이니까요. 옥자 여사님께 제가 딱 째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오늘부터 목욕탕 가시는 것 딱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누도 쓰지 마세요. 여사님은 그동안 피부를 씻은 게 아니라 피부 껍질을 벗겨내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피부 건강 비법 3가지를 확실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깨끗하게 씻을수록 피부가 더 망가지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둘째, 비싼 화장품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천연 재료로 하는 기적의 세안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셋째, 이미 망가진 피부를 3주 만에 아기 피부처럼 되살리는 3분 골든타임 루틴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예뻐지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피부 건강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기대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를 살리기 위한 의사로서의 경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6세 옥자 여사님 기억하시죠? 이분이 평생을 고수해온 목욕 습관이 바로 이 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멀쩡하던 피부를 망가뜨린 주범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무쇠 가마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쓰는 무쇠 가마솥 아시죠? 그 가마솥을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기름칠을 해서 기를 들여야 합니다. 반질반질하게 기름 코팅이 되어 있어야 물이 닿아도 녹이 슬지 않고 음식이 눌어붙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가 바로 이 잘 길들여진 무쇠 가마솥과 똑같습니다. 피부 표면에는 피지라는 기름과 땀이 섞여서 만들어진 천연 보호막이 얇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막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나쁜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옥자 여사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매일 거친 때 타올로 얼굴은 밀고 알칼리성 비누로 빡빡 닦아내셨습니다. 이건 마치 잘 길들여진 가마솥을 쇠수세미와 강력한 세제로 벅벅 닦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마솥의 기름 코팅이 다 벗겨지겠죠. 그러면 솥은 금방 시뻘건 녹이 슬어버립니다. 옥자 여사님의 붉어진 얼굴이 바로 피부에 녹이 쓴 상태였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학적인 원리를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 공장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수치로 따지면 pH 4.5에서 5.5 사이입니다. 이 상태에서 피부 장벽을 수리하는 일꾼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일꾼을 효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효소들이 세라마이드라는 시멘트를 만들어내서 피부 벽돌을 단단하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일반 비누는 pH 9에서 10 정도 되는 아주 강력한 알칼리성입니다. 이걸 얼굴에 문지르면 피부 산도가 순식간에 알칼리로 바뀝니다. 그러면 피부 속 일꾼들이 일을 못하고 파업을 해버립니다. 시멘트 공장이 멈추는 거죠. 결국 피부 벽돌담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틈으로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뽀드득 소리는 피부가 깨끗해지는 소리가 아니라 피부 공장이 멈추는 소리였던 겁니다. 두 번째 때밀기는 피부 지붕을 뜯어내는 짓입니다. 우리 피부 맨 바깥에는 각질층이라는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걸 기와지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대 젊은이들은 기와장이 20장 겹겹이 쌓여 있어서 튼튼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이 기와장이 10장도 안 남게 얇아집니다. 그런데 때를 민다는 건 이 얼마 남지 않은 얇은 기와장마저 강제로 뜯어내는 겁니다. 지붕이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겠죠? 피부도 똑같습니다. 각질층이 벗겨지면 피부 속살이 그대로 공기 중에 노출돼서 바짝바짝 마르고 외부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 번째,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녹여버립니다. 설거지할 때 기름기 있는 그릇은 뜨거운 물로 닦으면 뽀드득하게 잘 닦이죠? 기름이 열에 녹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천연 기름막도 똑같습니다.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하면 피부를 지켜주던 소중한 기름막이 모조리 녹아서 하수구로 흘러가 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이 금방 다시 나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피지 분비량이 20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가뜩이나 기름이 부족한데 뜨거운 물로 그나마 있는 기름까지 다 녹여버리니 세수하고 나서 얼굴이 찢어질 듯 당기는 겁니다.
옥자 여사님은 이 세 가지를 매일 하셨습니다. 피부 공장을 멈추게 하고 지붕을 뜯어내고 보호막까지 녹여버리셨으니 피부가 버틸 재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발라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세수하고 나서 피부가 당기시나요?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나요? 로션을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피부 장벽은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옥자 여사님처럼 밤새 긁느라 잠 못 이루는 고통을 겪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망가진 가마솥도 다시 기를 들이면 새 것처럼 쓸 수 있듯이 여러분의 피부도 방법만 바꾸면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비싼 돈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옥자 여사님께 처방해드린 아주 특별한 세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욕실이 아니라 부엌 냉장고에서 찾을 수 있는 기적의 천연 재료들입니다. 이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소중한 친구분이나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딱 한 번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좋고 지인분들도 건강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비누도 쓰지 말고 때도 밀지 말라면 도대체 뭘로 씻으라는 거냐? 아까 그 옥자 여사님도 저에게 따지듯 물으셨습니다. 물로만 씻으면 찝찝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제가 여사님께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이제 비싼 화장품 가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세요. 냉장고가 바로 최고의 피부과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안법은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으면서도 현대의학으로 그 효과가 완벽하게 입증된 방법입니다. 딱 2주만 해보세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피부가 보약 먹은 것처럼 살아날 겁니다. 지금부터 종류와 펜 꺼내서 적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엔 우유, 저녁엔 쌀겨, 오일, 마무리는 쌀뜨물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는 비누 대신 우유로 세안하십시오. 우유가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런데 마시는 것보다 피부에 양보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우유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무조건 쓰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우유에는 유지방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천연 보습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 얼굴에 차가운 우유를 화장솜에 듬뿍 적셔서 닦아내거나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그러면 우유 속 지방 성분이 밤새 건조해진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입혀줍니다. 마치 가마솥에 기름칠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더 기막힌 건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때타올로 빡빡 밀지 않아도 이 효소가 묵은 각질만 아주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자극은 하나도 없는데 세수하고 나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유로 1분 정도 문지르신 후에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두 번째, 저녁에는 쌀겨 오일로 씻으십시오. 하루 종일 활동하고 나면 얼굴에 개기름도 끼고 먼지도 달라붙죠. 이걸 씻어내겠다고 비누로 문지르시는데 그게 바로 독입니다. 기름때는 기름으로 지워야 가장 잘 지워집니다. 마트 식용유 코너에 가시면 현미유 혹은 미강유라고 적힌 기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쌀겨 오일입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이 쌀겨 오일에는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김이나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 미백 효과까지 있습니다. 사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먼저 물기 없는 마른 손에 오일을 500원짜리 동전만큼 덜어냅니다. 그리고 마른 얼굴에 그대로 문지르세요.
1분 정도 부드럽게 롤링하면 모공 속에 박힌 노폐물이 기름에 녹아서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손에 물을 살짝 묻혀서 다시 얼굴을 문지르세요. 그러면 투명하던 오일이 우유처럼 하얗게 반합니다. 이걸 유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변해야 오일이 노폐물을 끌어안고 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이 과정 없이 그냥 씻으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얗게 변할 때까지 문지른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후에 물로 헹궈내시면 비누 없이도 뽀드득하지 않고 촉촉하면서도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 모든 세안의 마무리는 쌀뜨물입니다. 옛날 궁중 여인들이 피부 관리를 위해 썼던 게 바로 쌀뜨물입니다. 쌀을 씻을 때 나오는 뽀얀 물에는 쌀에서 녹아나온 비타민과 미네랄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천연 영양제이자 천연 스킨입니다. 특히 쌀뜨물에 녹아있는 전분 성분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쌀뜨물이 약산성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하다고 말씀드렸죠? 맹물로 헹구는 것보다 쌀뜨물로 마무리하면 무너진 피부 밸런스가 즉시 맞춰집니다. 밥 지으실 때 첫 번째 씻은 물은 먼지가 있으니 버리시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씻은 물을 버리지 말고 세면대에 받아두세요. 그리고 우유 세안이나 오일 세안이 끝난 뒤에 이 쌀뜨물로 얼굴을 찰박찰박 두드리면서 헹궈주시면 됩니다. 맑은 물로 다시 헹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수건으로 톡톡 닦아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비싼 클렌징 폼대, 타올 다 필요 없습니다. 우유, 쌀겨, 오일, 쌀뜨물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옥자 여사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기름으로 얼굴을 닦으라니 그게 말이 되냐고 하셨죠. 그런데 딱 3일 해보시고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세수할 때 손끝에 닿는 느낌이 달라요. 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집에 있는 쌀 씻어서 쌀뜨물 받아두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세안법을 실제 하루 일과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게 시간표로 딱 정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오일 쓰면 좁쌀 여드름 안 나나요? 우유 냄새는 안 나나요? 같은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천연 세안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공유 버튼 눌러서 친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좋은 건 나눠야 복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재료는 다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걸 하루 중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옥자 여사님이 실천하셨던 하루 루틴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것, 저녁에 들어오면 저것, 딱 공식처럼 외우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보습제 바르는 타이밍과 어떤 보습제를 사야 하는지까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시면 바로 냉장고로 가세요. 찬 우유를 화장솜에 적셔서 얼굴을 1분만 닦아내세요. 밤새 쌓인 먼지만 걷어내고 보습막은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받아둔 쌀뜨물로 어프로프 헹구시면 끝입니다. 비누 거품 낼 시간에 우유로 닦으세요. 시간도 훨씬 절약됩니다. 다음은 저녁 루틴입니다.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손부터 씻으시고 물기를 닦은 마른 손에 쌀겨 오일을 덜어서 얼굴을 문지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묻혀서 하얗게 변할 때까지 마사지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나면 역시 마무리는 쌀뜨물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치셔야 합니다. 바로 3분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세수하고 나서 물기를 수건으로 빡빡 닦으시고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좀 보시다가 피부가 땡기기 시작하면 그때 로션을 바르십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하나마나입니다. 이미 피부 속 수분은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린 지거든요. 욕실문은 나서기 전에 보습을 끝내셔야 합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도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서 물방울만 걷어내세요. 피부가 아직 축축할 때, 약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습제가 물기를 꽉 잡고 피부 속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소크 앤 스미어, 즉 적시고 바른다고 합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피부 댕김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그럼 어떤 보습제를 발라야 할까요? 약국이나 마트에 가시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프시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3대 1대 1의 법칙입니다. 우리 피부 장벽을 벽돌담이라고 하면 벽돌 사이를 메우는 시멘트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 시멘트의 성분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입니다. 줄여서 세콜지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피부는 이 세 가지가 3대 1대 1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특히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로션이나 바르시면 안 되고 성분표에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장벽 강화 크림이라고 해서 이 성분들을 맞춰 나온 제품들이 많습니다. 약사님께 세라마이드랑 콜레스테롤 들어간 거 주세요 하면 바로 찾아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2가지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전에 청주로 세수하면 피부가 희어진다고 했는데 남은 소주나 청주 발라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귀해서 쌀로 빚은 술이 귀한 화장품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증발하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싹 뺏어갑니다. 가뜩이나 건조한 어르신 피부에 술을 바르는 건 가뭄 든 논바닥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미백 효과 보려다 주름살만 더 생깁니다. 알코올은 절대 얼굴에 양보하지 마세요. 2번째 질문입니다. 오일 바르면 기름져서 좁쌀 여드름 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딱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아까 강조한 유화 과정입니다. 오일로 문지르고 나서 물을 묻혀 하얗게 변하게 한 뒤에 씻어내면 오일이 물과 함께 완벽하게 씻겨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대충 하고 물로만 휙 헹구면 오일 찌꺼기가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얗게 될 때까지 문지르고 헹군다. 이것만 지키시면 여드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겠다. 내 피부를 옥자 여사님처럼 되돌려 보겠다. 다짐하셨다면 댓글창에 실천 2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을 제가 힘차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옥자 여사님 기억하시죠?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고 논바닥처럼 갈라져서 밤마다 따갑고 가려워 잠을 못 주무셨던 그분 말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냉장고 세안법을 실천하시고 딱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얼굴에서 은은하게 윤기가 흐르는데 마치 기름칠 잘해서 길들여 놓은 무쇠 가마솥처럼 피부가 반질반질 하시더라고요. 여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살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무슨 비싼 시술 받냐고 물어봐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옥자 여사님이 특별한 약을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채웠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내용 딱 3가지만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저장해 가세요. 첫째, 피부를 망치는 3대 악당을 욕실에서 몰아내세요. 뽀드득 소리 나는 알칼리성 비누, 피부 껍질을 벗기는 때타올, 보호막을 녹이는 뜨거운 물. 이 3가지는 오늘부로 여러분 인생에서 해고입니다. 이것만 안 하셔도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냉장고에 있는 3대 천연 보약으로 씻으세요. 아침에는 우유로 보습막을 입히고 저녁에는 쌀겨 오일로 노폐물만 부드럽게 녹여내세요. 그리고 마무리는 쌀뜨물로 피부의 산성도를 지켜주세요. 비싼 화장품보다 우리 땅에서 난 자연의 재료가 늙어가는 피부에는 훨씬 순하고 효과적입니다. 셋째, 3분 골든타임과 3대 1대1 법칙을 지키세요. 욕실 문을 나서기 전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고를 땐 꼭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무너진 피부 장벽을 다시 세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피부도 오래된 나무처럼 수분이 빠지고 거칠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렵고 아픈 걸 당연하게 여기며 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가구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닦고 기름칠을 해줘야 광이 나고 기품이 흐르듯이 우리 피부도 더 부드럽게, 더 정성스럽게 다뤄줘야 합니다. 박박 문지르는 것이 청결이 아닙니다. 내 몸을 소중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이 진짜 위생이고 건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켜주세요. 3개월 뒤 거울 속에서 10년은 더 젊어지고 편안해진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